지금 일본의 하늘이 멈췄습니다. 고작 한국어 경고문 한 줄 때문에요. 한국산? 저도 안 가죠. 감히 짝퉁 주제에. 일본 총리의 호언장담이었습니다. 모두가 일본은 자존심을 지킬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 대단한 자존심은 한국의 엔터키 하나에 박살났습니다. 시스템 락 승인 거부. 이 메시지 하나에 최신의 전투기는 깡통이 됐고 엘리트 파일럿들은 한국 본사의 결재만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바뀌었다고요? 천만에요. 이건 주인과 노예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목줄을 쥔 한국의 잔혹한 참교육 지금 시작합니다. 2026년 2월 하마마스 기지의 활주로엔 살을 애는 듯한 바닷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사토. 이곳에서 30년 넘게 파일럿을 길러낸 수석 교관입니다. 흔히들 일본을 장인 정신의 나라라고 하죠. 저 역시 그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 놓인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그 대단한 자부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속이 쓰립니다. 제 시선 끝에 서 있는 저 녀석들 자위대 주력 훈련기 T4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죠? 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입니다. 무려 1988년 한국 서울에서 올림픽 할 때 만든 물건이니까요. 사람으로 치면 환갑을 지나 요양원에 누워 있어야 할 나이인데 이걸 아직도 현역으로 굴리고 있는 게 지금 기술 일본의 처참한 민낯입니다. 방금 전 비행 때 일이었습니다. 뒷좌석에 탄 훈련생 다나카 소이가 비명을 지르더군요. 교관님, 고독의 바늘이 멈췄습니다. 요즘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이패드를 쥐고 나온 디지털 세대 아닙니까? 터치 한 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살던 녀석이 40년 된 아날로그 계기판이 먹통되니 패닉에 빠진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나카, 계기판 유리를 딱밤 때리듯이 톡톡 쳐라. 그럼 돌아온다. 이게 무슨 70년대 TV 고치는 방식입니까? 최첨단 F-35를 타야 할 미래의 에이스들에게 고물 라디오나 다름없는 기체로 감에 의존하는 야매 수리법을 가르치고 있다니. 헬멧 속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사무실로 들어와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선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주먹을 불끈 쥐며 포효하고 있더군요. 강한 일본. 타협은 없습니다. 한국 같은 적국에게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겠습니다. 듣기엔 시원합니다. 저도 군인이니까요.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한국 놈들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총리의 저 우렁찬 목소리와 창밖의 녹슨 훈련기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믿는 구석이라곤 미국 보잉사가 개발 중인 T-7A 훈련기뿐인데 2026년인 지금까지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똑똑. 그때 정보장교 야마모토 소령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초상집이었죠. 대좌님, 미 국방부 통보입니다. T-7A 결함 때문에 인도가 5년 더 늦어진답니다. 뭐? 5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5년이면 우리 파일럿들은 훈련할 비행기가 없어서 손가락만 빨아야 합니다. 미국 놈들 돈은 다 받아가 놓고 배째라니. 이게 동맹입니까? 깡패지. 그럼 대안이 뭐야? 종이 비행기라도 접으란 거야? 재고함에 야마모토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서류 한 장을 내밀더군요. 로키드 마틴이 급한 불 끄라고 제안한 기종이 딱 하나 있습니다. TF-50J. 한국 카이가 만든 T-50 개량형입니다. 뭐? 한국? 기가 찼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저렇게 한국 욕을 하고 있는데 적국 비행기를 사자고요? 자존심이 있지 똥물을 마실 순 없잖습니까? 야마모토, 너 미쳤어? 우리 다 할복하라고 칼 던져줄 일 있어? 제가 서류를 집어 던지려는데 야마모토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대좌님 이미 왔습니다. 시범 비행 명목으로 방금 착륙허가 떨어졌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낯선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찢어질 듯 날카로운 고주파음. 구름을 뚫고 내려온 4대의 검은 기체. 매끈한 곡선, 압도적인 착륙. 꼬리 날개엔 로키드 마틴 로고가 박혀 있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건 미국계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의 것입니다. 저게 한국산이라고? 인정하기 싫었지만 옆에 서 있는 우리 T4가 리어카로 보일 만큼 완벽한 자태였습니다.
그 순간 제 자존심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활주로에 내려앉은 4대의 검은 기체는 곧바로 지하 경납고로 옮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경납고로 달려갔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좀 으스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한국산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빌려온 물건 아닙니까? 어디 흉내나 제대로 냈는지 한번 봐줄까? 하는 시어머니 같은 심보로 말입니다. 그런데 경납고의 육중한 철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보통 신년기가 들어오면 축제 분위기여야 정상입니다. 정비병들이 휘파람을 불며 기체를 닫고 파일럿들은 새 장난감을 받은 아이들처럼 신나서 콕핏에 앉아봐야 하죠. 하지만 그곳의 공기는 마치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TF-50J 1호기 주위에는 일본 최고의 두뇌라 불리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수석 엔지니어들과 우리 자위대 기술 장교 10여 명이 개미떼처럼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밤을 꼬박 세운 듯 눈은 퀭하고 다들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뜯겨나간 매뉴얼과 노트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요. 이봐, 다나카 반장. 분위기가 왜 이래? 시동이라도 안 걸려? 제가 짐짓 여유로운 척 다가가 묻자 평소엔 꼬장꼬장하던 정비반장이 화들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최신형 진단 태블릿이 들려 있었는데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더군요. 아, 대좌님. 그게 말입니다. 왜? 한국 애들이 불량품 보냈어? 엔진에서 기름이라도 새? 차라리 기름이 새면 고치기라도 하죠. 이건 아예 접근이 안 됩니다. 접근이 안 된다니? 제가 눈살을 찌푸리자 옆에 있던 미쓰비시 수석 엔지니어가 고글을 벗으며 신경질적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문제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놈의 OS가 미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F-15나 F-35 진단 장비랑 전혀 호환이 안 돼요. 호환이 안 된다고? 로키드 마틴 기술이라며? 미국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껍데기만 미국 맛이고 알맹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쪽을 좀 보십시오. 엔지니어가 가리킨 곳은 기체 옆구리에 있는 데이터 포트였습니다. 그곳에 우리 측 노트북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화면에는 시커먼 바탕에 붉은색 경고창만 떠 있었습니다. 영어나 일본어가 아니었습니다. 암호 같은 숫자 배열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아주 낯설고도 불쾌한 문자였습니다. 에러코드 403 포비든.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쓰여 있는 한글.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카이 승인 코드를 입력하세요. 이게 뭐야? 비밀번호 걸려있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해킹 툴 아니 진단 프로그램을 돌려봤는데 방화벽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뚫으려고 하면 코드가 바뀌고 우회하려고 하면 경로를 차단해버립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문을 잡고 안 열어주는 것처럼요.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기술의 일본입니다. 소니,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을 만든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고작 한국산 훈련기 하나를 못 뚫어서 밤새 쩔쩔매고 있다니요.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비켜봐. 내가 로키드 마틴 매뉴얼대로 해볼 테니까. 저는 엔지니어를 밀치고 직접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미국 측에서 보내준 표준 정비 매뉴얼에는 분명히 초기 비밀번호 0000이라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설마 한국 놈들이 이걸 바꿨겠어?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띠링.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오, 그럼 그렇지. 니들이 별 수 있어? 하지만 다음 순간 모니터에 뜬 화면을 보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시스템 로그가 열린 게 아니었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꽉 채워진 것은 아주 건방지게 윙크를 하고 있는 노란색 스마일 이모티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일본어로 번역된 메시지가 한 글자씩 타이핑되듯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객님. 초기 비밀번호 0000은 보안상 취약하여 2024년에 폐기되었습니다. 아직도 구형 매뉴얼을 보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월 4,900엔이면 최신 매뉴얼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딴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저는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구독 서비스? 월 4,900엔? 지금 우리를 놀리는 겁니까? 800억 엔짜리 전투기를 샀는데 사용설명서를 보려면 돈을 더 내라니요. 이건 상술을 넘어서 조롱입니다. 야, 당장 한국 쪽에 연락해. 이거 불량이라고. 당장 와서 비밀번호 풀라고 해.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구석에 있던 정보장교 야마모토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대좌님, 그게 더 문제입니다. 뭐가 또 문젠데? 방금 한국 카이 상황실에서 팩스 아니 이메일이 왔습니다. 야마모토가 내민 태블릿에는 방금 도착한 메일 한 통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카이 고객지원센터. 제목 보안 경고 비인가 접근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 내용 고객님 현재 하마마스 기지 지하 3층 정비창 B-4구역에서 임무 컴퓨터에 대한 강제 접속 시도가 12회 감지되었습니다. IP 주소 210.xx 일본 방위성 내부망. 사용하신 해킹 툴은 저희 시스템에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추신 밤새 고생하신 엔지니어 분들께 따뜻한 믹스커피라도 한 잔 타주시죠. 일본 커피는 너무 써서 머리가 안 돌아가실 텐데. 으아악. 저는 괴성을 지르며 태블릿을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기분이었죠. 이 자식들이 우릴 보고 있어. CCTV라도 달아놓은 거야? 어떻게 우리가 지하에 있는 줄 알고, 어떻게 우리가 해킹 시도한 걸 실시간으로 아냐고. 저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경납고 천장의 환풍구, 기체의 센서, 심지어 정비반장의 스마트폰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천리박 한국 땅에 편하게 앉아서 지금 이 순간 일본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삽질을 팝콘 먹으며 구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스마일 이모티콘이 마치 악마의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좌님, 진정하십시오. 미쓰비시 엔지니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건 해킹이 아닙니다.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뭐? 이 기체는 전원이 켜지는 순간부터 기체의 모든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위성을 통해 한국 서버로 쏘아 보냅니다. 나사 하나가 풀려도 그쪽에서 먼저 압니다. 우리가 접속 포트에 케이블을 꽂는 순간 전압 변화까지 감지해서 침입으로 간주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인터넷선을 뽑아버리면 되잖아. 제가 무식하게 소리치자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으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걸 차단하면 기체 시동이 안 걸립니다. 클라우드 인증 방식이라 한국 서버와 연결이 끊기면 그냥 800억짜리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아이폰 분실 모드랑 똑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클라우드 인증. 우리가 팩스 보내고 도장 찍으며 아날로그 감성 운운할 때 저들은 무기를 스마트폰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로그인 권한만 빌린 셈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격차였습니다. 30년 전 소니 워크맨을 보며 감탄하던 한국인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아직도 팩스 쓰세요? 라고 비웃으며 디지털 목줄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카야마 장비국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사토. 준비됐나? 총리님께서 내일 아침 저 비행기들을 띄워서 독도 아니 다케시마 쪽으로 한 바퀴 돌고 오라고 하셨네. 언론 플레이가 필요해. 국장의 목소리는 흥분에 차 있었습니다. 이 양반은 지금 현장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겠죠. 그저 돈 줬으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전형적인 갈라파고스 노인이니까요. 국장님, 안 됩니다. 지금 시스템 접근도 안 됩니다. 한국 놈들이 락을 걸어놨다고요? 무슨 소리야. 돈 줬으면 끝이지. 그냥 시동 걸고 띄워. 파일럿 실력으로 날면 되잖아. 옛날 제로센 탈 때 컴퓨터가 있었어? 그냥 날려. 하지만 까라면 까. 내일 아침 9시까지 활주로에 대기시켜. 안 그러면 자네 옷 벗을 줄 알아?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멍하니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서 있는데 화면 속의 스마일 이모티콘이 다시 한번 깜빡거리더군요. 마치 제 통화 내용까지 다 들었다는 듯이.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 한 줄이 스르륵 떠올랐습니다. 경고, 무리한 작동은 기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진행하시겠습니까? Yes or no.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Y를 누르는 순간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겁니다. 하지만 N을 누르면 저는 군복을 벗어야 합니다.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야마모토, 파일럿들 집합시켜. 내일 아침 강제 출격한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활주로에서 벌어질 일은 단순한 비행이 아닐 거라고. 그건 어쩌면 기술 제국이라 자부했던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이 저 스마일 이모티콘에게 처참하게 비웃음당하며 추락하는 날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나카야마 국장의 고함과 함께 전화를 끄는 직후 저는 곧장 지하 벙커에 있는 제1상황실로 뛰어갔습니다. 그곳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국장은 도쿄에서 헬기를 타고 막 도착해 있었고 미쓰비시 기술진들은 여전히 빨간 경고창이 떠 있는 모니터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죠. 방 안은 묵은 담배 냄새와 식은땀 그리고 낡은 가죽 소파에서 나는 퀴퀴한 곰팡내로 가득 차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날로그 제국 일본의 현주소였죠. 연결해. 당장 그카이 팀장이라는 놈 연결하란 말이야. 나카야마 국장이 핏대를 세우며 통신병을 닥달했습니다. 국장님, 저쪽에서 보안 프로토콜 때문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시끄러워. 지금이 어느 땐데 설치 타령이야. 우리는 돈을 냈단 말이다. 그때였습니다. 정면에 200인치 대형 스크린이 파앗하는 소리와 함께 밝게 켜졌습니다. 지지직거리는 노이즈도 연결 지연도 없었습니다. 마치 창문을 연 것처럼 선명한 8K 초고화질 화면이 우리를 압도했죠. 그리고 그 화면 속에 펼쳐진 풍경을 보는 순간 벙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알던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사천 카이 본사의 통합관제센터. 벽면 전체가 거대한 LED 패널로 뒤덮여 있었고 그 위에는 전 세계 지도가 홀로그램처럼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공중에 떠 있는 투명 디스플레이와 현란하게 움직이는 손가락들 뿐. 그 모습은 마치 SF 영화 속 우주선 지휘 통제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화면 정중앙 카메라를 응시하며 앉아있는 한 남자. 그가 바로 우리에게 악몽을 선사한 김 팀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마자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나카야마 국장처럼 배가 나온 중년 관료도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너무나 젊었습니다. 기껏해야 30대 중반? 기시 빳빳한 정장 대신 세련된 스마트 캐주얼 차림이었고 목에는 사원증 대신 최신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걸고 있었죠. 무엇보다 제 시선을 강탈한 건 그의 손에 들려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컵이었습니다. 얼음이 가득 찬 보기만 해도 이가 시려오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지금 바깥 날씨는 영하 5도를 오가는데 그는 마치 엔진 열기로 후끈거리는 서버실에 있는 사람처럼 차가운 커피를 빨대로 쪽 빨며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여유롭고 차가워 보이던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녹차를 후후 불며 식히고 있는 나카야마 국장이 순식간에 촌스러운 노인정 회장님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반갑습니다. 카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본부 김 팀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깨끗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아주 건조하고 사무적인 톤이었죠. AI 통역기가 실시간으로 그의 한국어를 완벽한 일본어 자막으로 띄워주고 있었습니다. 나카야마 국장이 헛기침을 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 그래요. 김 팀장.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하겠소. 지금 우리 기술진이 기체 시스템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고 있어. 이거 명백한 계약 위반이야. 당장 락을 풀고 소스 코드를 넘기시오. 국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김 팀장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당황하거나 화를 내기는커녕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를 띠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더 마시더군요. 달그락. 얼음 부딪히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벙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국장님, 지금 2026년입니다. 아직도 매뉴얼 책자를 보고 정비하시나요? 뭐요? 화면 보시죠. 이게 저희가 제공하는 KMRO 통합 솔루션입니다. 그가 태블릿 화면을 가볍게 튕기자 스크린 화면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하마마스 기지에 있는 TF-50J 1호기에 3D 모델링이 나타났는데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기체의 모든 부품, 나사 하나하나가 살아서 움직이는 디지털 트윈이었습니다. 엔진 내부에 터빈 블레이드 회전수, 유압 파이프의 압력, 심지어 랜딩 기어 타이어의 마모도까지 실시간 데이터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죠. 김 팀장이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종이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기체는 전원이 켜지는 순간부터 모든 데이터를 초당 1GB씩 한국 4천 본사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합니다. 부품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저희 AI가 48시간 전에 미리 감지해서 일본 정비창으로 알림을 보냅니다. 3번 엔진 연료 펌프 2일 뒤 고장 확률 98%. 교체하세요. 라고요.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쓰비시 엔지니어들도 입을 떡 벌리고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죠. 저건 우리가 꿈에서나 그리던 기술입니다. F-35에도 적용됐다고 말만 들었지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그 완벽한 예지 정비 시스템을 한국이 구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일본 측이 굳이 소스 코드를 만지작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만지시면 안 됩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서울 본사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만약 승인되지 않은 접근, 예를 들어 아까처럼 미쓰비시 엔지니어 분들이 해킹 툴을 돌리시는 순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얼음이 달그락거리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보안 프로토콜에 따라 해당 기체의 시동 시스템은 영구적으로 잠깁니다. 그건 수리가 아니라 침입으로 간주되니까요. 이보세요. 김 팀장. 나카야마 국장이 책상을 쾅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찻잔에 녹차가 엎질러져 서류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돈을 주고 비행기를 사는데 우리 마음대로 뜯어보지도 못한다고? 우리가 너네 속국이야? 렌터카를 빌려도 보닛은 열 수 있어. 이건 주권 침해라고. 국장의 얼굴은 불그락부르락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 강한 일본 관료가 한참 어린 한국 기술자에게 통제를 당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김 팀장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쫄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마치 떼를 쓰는 유치원생을 보는 교사처럼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양손을 깍지 낀 채 아주 부드럽고 예의 바른 목소리로 하지만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팩트를 날렸습니다. 국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갑질이 아니라 구독 경제입니다. 넷플릭스 보시죠? 넷플릭스 돈 내고 본다고 해서 그 영화 원본 필름까지 달라고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저희는 최상의 비행 경험을 서비스하는 겁니다. 뭐 넷플릭스? 그리고 솔직해집시다. 일본이 지금 자체적으로 OS 개발할 인력 없으시잖아요. 라인 사태 때 보니까 데이터 센터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쩔쩔매시던데 이 복잡한 항전 소프트웨어를 미쓰비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버그 나서 파일럿 추락하면 책임지실 건가요? 순간 벙커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아픈 곳을 찔렸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드웨어는 잘 만들지 몰라도 소프트웨어는 젬병입니다. 팩스 용지 갈아 끼우는 건 세계 1등이지만 디지털 보안이나 AI 코딩은 한국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게 2026년의 비참한 현실이니까요. 김 팀장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걸 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일본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부품? 걱정 마십시오. 쿠팡, 일본엔 없죠. 한국의 새벽 배송 시스템 아시죠? 어젯밤에 보내드린 기체들 저희 물류센터에서 드론으로 띄운 지 4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빠릅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가장 잔인한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단 그 모든 시스템의 작동 권한은 한국 본사 서버가 승인을 해줘야 활성화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100% 책임집니다. 하지만 기술 외적인 문제, 예를 들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돌발 행동, 그런 상황이 오면 저희 시스템도 어쩔 수 없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약하셨잖아요? 그건 협박이었습니다. 아주 세련되고 스마트하고 디지털화된 협박. 너네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니 뭐니 하면서 허튼 짓 하면 우리는 엔터키 하나로 일본공 군력을 셧다운시킬 수 있다. 이 살벌한 경고를 저렇게 새벽 배송이니 구독 경제니 하는 현대적인 용어로 포장해서 던진 겁니다. 나카야마 국장은 입을 뻐끔거렸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내일 아침 띄워야 할 비행기였으니까요. 저는 화면 속 김 팀장의 뒤편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누구 하나 눈치를 보거나 윗사람에게 굽신거리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2대씩을 앞에 두고 미친 듯한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죠. 한 손에는 에너지 드링크나 커피를 들고요. 그들의 눈빛에는 과거사나 감정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효율과 속도 그리고 압도적인 기술 격차에서 오는 자신감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센징이라고 무시하던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10년 아니 20년 앞선 미래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날로그 감성에 젖어 도장을 찍고 있을 때 그들은 디지털 코드로 우리 목줄을 짤 밧줄을 꼬고 있었던 겁니다. 김 팀장은 마지막으로 얼음이 남은 커피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시스템 락은 잠시 해제해드리겠습니다. 테스트 비행 잘하십시오. 아, 물론 경로는 잘 지키셔야 할 겁니다. 저희가 다 보고 있으니까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벙커 안은 다시 어두컴컴해졌지만 그 여운은 지독하게 남았습니다. 나카야마 국장이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찻잔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사토. 네, 국장님. 준비해. 내일 아침 무조건 띄운다. 그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건방진 한국 놈들 콧대를 꺾어주지 않으면 난 잠을 못 잘 것 같다. 독도까지 날려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들이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모릅니다. 방금 우리가 본 것은 경고가 아니라 예고였다는 것을. 내일 아침 우리가 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순간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제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김 팀장의 서늘한 미소와 달그락거리던 얼음소리가 사라지자 지하 벙커에는 다시 낡은 환풍기 돌아가는 소음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온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폐허가 된 집구석을 바라보는 듯한 참담한 침묵이었죠. 나카야마 국장은 여전히 소파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구겨져 있었다는 표현이 맞겠군요. 방금 전까지 돈 줬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엎질러진 녹차가 그의 값비싼 양복 바지를 적시고 있었지만 그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공은 초점을 잃은 채 꺼진 스크린에 검은 화면만을 응시하고 있더군요. 사기야. 한참 만에 그가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국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기라고. 저거 다 거짓말이야. 블러핑이라고.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미친 사람처럼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풀어헤쳤습니다. 단추가 툭 하고 튕겨나가 바닥을 굴렀죠.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공포 그리고 그 공포를 인정하기 싫어 발버둥치는 인지 부조화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생각해봐, 사토. 세상에 그런 기술이 어디 있어? 나사 하나 풀린 걸 한국에서 어떻게 알아? 위성통신? 초당 1기가? 야, 우리 집 인터넷도 그렇게 안 빨라. 그거 다 SF 영화 보고 지어낸 얘기야. 우릴 겁주려고 쇼하는 거라고. 그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미쓰비시 엔지니어들을 가리켰습니다. 야, 니들도 말해봐. 저게 말이 돼? 물리적으로 가능하냐고. 엔지니어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기술자로서 직감은 하고 있었을 겁니다. 김 팀장이 보여준 디지털 트윈 화면, 그건 조작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발광하는 권력자에게 사실입니다. 우린 졌습니다. 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겠죠. 수석 엔지니어가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국장님 말씀대로 이론적으로는 그 정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려면 전용 위성회선이 필요한데 기체 외부에는 그런 안테나가 안 보입니다. 아마 과장이 좀 섞였을 수도. 꺼봐. 내 말이 맞잖아. 나카야마 국장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 그 불확실한 추측을 확신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안테나가 없는데 어떻게 통신을 해? 사기꾼 놈들. 어디서 감히 대일본 제국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시도해? 내가 그런 거에 속을 줄 알고? 그는 히스테릭하게 웃어젖혔습니다. 하하 하는 웃음소리가 벙커벽을 타고 울리는데 듣는 사람의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기괴했죠. 그는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사토 자네도 들었지? 쟤네들 허세 부리는 거야. 쫄지 마. 구독 경제. 넷플릭스? 웃기지 말라 그래. 우리가 800억 엔을 현금으로 꽂았어. 소유권은 우리한테 넘어왔다고. 법적으로도 쟤네가 시스템을 끄면 그건 계약 위반이자 국제범죄야. 한국 정부가 그런 미친 짓을 승인할 리가 없어. 하지만 국장님 아까 그 경고 메시지는 해킹 툴이 구형이라서 뜬 에러 메시지겠지. 그걸 저놈들이 그럴싸하게 포장한 거고.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는 손을 휘저으며 상황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비틀거리는 뒷모습이 마치 술 취한 노숙자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확증 편향.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더니 지금 우리 수뇌부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눈앞에 명백한 디지털 족쇄가 채워졌는데도 설마 내 목을 조르겠어? 라며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 3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파일럿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 아침 출격해야 할 아이들의 상태를 보고 싶었거든요. 복도는 싸늘했고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문을 살짝 열자 내일 1호기를 몰게 될 편대장 야마구치 소령과 편대원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컵라면 용기와 에너지 드링크 캔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들 역시 충혈된 눈으로 태블릿 PC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TF-50J의 조종 매뉴얼이었습니다. 소령님 이 기능 말입니다. 오토 G 리미트. 이게 켜져 있으면 급기동할 때 자동으로 제어가 들어오는 겁니까? 그런 것 같다. 한국군 교범에 따르면 9G 넘어가면 파일럿 보호를 위해 시스템이 개입한대. 와 쩐다. 우리 T4는 그냥 깡통인데? 이건 완전 로봇이네요. 젊은 파일럿들의 얼굴에는 불안감보다는 호기심과 설렘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평생 고물차만 타다가 난생 처음 최신형 스포츠카를 타게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야마구치 소령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온 걸 눈치채고 벌떡 일어나 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아직 안 주무십니까, 대좌님? 쉬어. 긴장돼서 잠이 안 오나? 아닙니다. 야마구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좌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체가 너무 완벽해서 무섭습니다. 완벽해서 무섭다? 네. 아까 낮에 잠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반응 속도가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도 전에 기체가 먼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제 뇌를 읽고 있는 것처럼요.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런데 대좌님, 이상한 게 있습니다. 콕핏 계기판 구석에 계속 눈동자 모양 아이콘이 떠 있습니다. 눈동자? 네. 깜빡이지도 않고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정비반에 물어보니까 시스템 감시 모듈이라는데 기분 탓인지 몰라도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까 김 팀장이 말했던 실시간 감시. 그게 비유가 아니라 실제였던 겁니다. 파일럿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타고 있는 이 괴물이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난 누군가의 의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차마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최신형이라 센서가 예민해서 그럴 거다. 너희는 그냥 비행에만 집중해. 거짓말이었습니다.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교관으로서 제 제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불안을 잠재워줄 확신조차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경납고에 문이 열리고 4대의 TF-50J가 트랙터에 이끌려 활주로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명을 받아 번쩍이는 검은 기체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나카야마 국장은 언제 옷을 갈아입었는지 다시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활주로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기이한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그는 밤새 스스로를 세뇌한 게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한국은 짓기만 할 뿐 물지는 못한다. 라고요. 미쓰비시 엔지니어가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국장님, 시스템 락이 풀렸습니다. 뭐? 풀려? 네. 아까 그 김 팀장이 접속을 끊은 뒤로 모든 경고창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시스템 준비 상태입니다. 아무런 제약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카야마 국장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이 찢어졌습니다. 하, 꺼봐. 내 말이 맞잖아. 놈들이 쫄아서 풀어준 거야. 우리가 강하게 나가니까 꼬리 내린 거라고. 그는 제 등을 팡팡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사토, 봤나? 이게 외교야. 이게 강대국의 힘이라고. 감히 한국 따위가 우리한테 덤벼. 어림도 없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정상이라고요? 락이 풀렸다고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건 마치 쥐가 덫에 있는 치즈를 먹기 좋게 스프링 장력을 최대한 팽팽하게 당겨놓은 상태 같았으니까요. 김 팀장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테스트 비행 잘하십시오. 그건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소에게 건네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활주로의 분위기는 이미 축제판이었습니다. 한국이 굴복했다. 우리가 이겼다. 라는 근거 없는 승리감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었죠. 파일럿들은 엄지를 치켜세우며 콕핏에 올랐고 정비병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저 혼자만이 이 비현실적인 들뜸 속에서 극심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이건 함정이다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제 뇌는 아닐 거야, 우리가 이긴 걸 거야 라는 달콤한 거짓말에 기대고 싶어 했으니까요. 쾅! 캐노피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야마구치 소령이 엔진 시동 버튼을 누르자 지휘 엔진이 포효하며 깨어났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귀에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발로 걸어서 아주 화려하고 멍청하게 그 문턱을 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콰아!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 아니, 누군가에게는 천국의 팡파르처럼 들렸을 겁니다. 활주로를 박차고 오른 4대의 TF-50J 아니 그들이 멋대로 이름 붙인 텐구 편대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가속력이었습니다. 낡아빠진 T4 훈련기가 헐떡거리며 기어 올라가는 고도를 이 괴물 같은 기체들은 단 30초 만에 수직으로 뚫고 올라가 버렸으니까요. 관제탑은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봤나? 저 파워를. 저게 바로 대일본 제국의 새로운 날개다. 나카야마 국장은 관제탑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침을 튀겼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시스템 락 때문에 벌벌 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우리가 띄웠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1호기 편 대장 야마구치 소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텐구 리더. 고도 3만 피트 도달. 현재 속도 마하 1.2. 시스템 올그린. 엔진 상태 최상입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야마구치의 목소리에도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 리어카만 끌다가 페라리를 탔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는 지금 이 기체가 한국산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싶었을 겁니다. 그저 자신의 손끝에서 반응하는 압도적인 성능에 취해버린 거죠. 좋아. 아주 좋아. 나카야마 국장이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텐구 리더 잘 들어라.
지금부터 작전 계획을 변경한다. 단순한 테스트 비행은 취소다. 네. 변경이라니요? 기술을 서쪽으로 돌려라. 목표 좌표 37도 14분 131도 52분. 다케시마 상공이다. 순간 관제탑에 있던 모든 장교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저도 제 귀를 의심했죠. 국장님, 미치셨습니까? 제가 국장의 팔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계약서 제28조 잊으셨습니까? 분쟁지역 비행 금지.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한국 놈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하지만 나카야마 국장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사토, 닥치고 있어. 계약서? 종이 쪼가리가 뭐가 중요해. 이미 하늘에 떴어. 조종관은 우리 파일럿이 잡고 있다고. 한국 놈들이 서울에서 뭘 어쩔 건데. 텔레파시로 조종관이라도 뺏을 거야? 그는 오만했습니다. 무식해서 용감하다는 말이 딱 들어맞았죠. 그는 소프트웨어 통제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물건을 샀으니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20세기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는 다시 마이크에 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마구치, 들리나? 이건 총리님의 직접 명령이다. 다케시마 상공 12에리 안으로 진입해서 손익붐을 터뜨려라. 한국 놈들 머리 위에서 굉음을 울려주고 오란 말이다. 일본이 돌아왔다는 걸 똑똑히 보여줘. 라저. 탱구 편대 기수 돌린다. 타깃 다케시마. 야마구치의 대답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 역시 취해 있었으니까요. 힘에 취하고 애국심이라는 마약에 취해서 자신들이 지금 호랑이의 코털을 뽑으러 가는 게 아니라 호랑이 입속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제탑 대형 모니터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더군요. 배경에는 우길기가 선명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속보 일본 정부 오늘 오전 독도 상공에서 주권 수호 비행 실시. 그녀는 비장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노려보며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래 참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호의를 약점으로 알고 뻔뻔하게 우리 영토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최신의 국산 전투기 탱구가 그들의 오만함에 철퇴를 내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 자위권 행사도 불사할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선을 넘어도 아주 세게 넘었습니다. 이건 도발이 아니라 선전포고였습니다. 감히 한국산 비행기를 타고 한국 영토로 날아가서 한국 국민들을 협박하겠다. 그것도 전 세계가 보는 생중계 뉴스에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 멍청한 인간들아, 너희는 지금 한국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지금 약관을 위반하고 있는 거라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잉, 지잉, 지잉. 아주 짧고 신경질적인 재난 문자 알림 패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타이밍에 전화를 걸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뿐이라는 걸요. 나카야마 국장도 눈치를 챘는지 제 휴대폰을 낚아채듯 빼앗아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냐? 국장이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아주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후루룩. 빨대로 얼음 남은 커피를 바닥까지 빨아먹는 소리. 그리고 달그락거리는 얼음 소리. 그 소리는 하마마스 기지의 굉음보다 더 크게 더 소름 끼치게 벙커 안을 울렸습니다. 아이고 국장님. 목청 좋으시네요. 아침부터 혈압 오르시겠어요? 김 팀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마치 주말 아침에 산책 나온 사람처럼요. 너 이 자식. 김 팀장.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 비행기 잘만 날고 있어. 봤냐? 너네 락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카야마 국장은 승리감에 도취해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디서 감히 경고질이야? 우리가 누군지 알아? 고객이야, 고객. 손님한테 이래도 돼.
고객님 진정하시고요. 김 팀장의 목소리엔 비웃음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클레임 고객을 상대하는 상담원의 건조함 뿐이었죠. 저희가 락을 풀어드린 건 테스트를 해보시라는 거였지 테러를 하시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좀 이상하네요. 하마마스 앞바다 훈련구역은 동쪽인데 왜 서쪽으로 가십니까? 거긴 지오 펜싱 구역인 거 모르세요? 지오 뭐? 아, 모르시는구나. 최신 기종엔 다 들어가는 건데. 비행금지 구역 설정 말입니다. 저희가 납품 전에 독도 반경 50km는 접근 불가 지역으로 코딩해놨거든요. 거긴 우리 땅이니까. 웃기지 마. 그딴 게 어딨어. 여긴 공해상이야. 국제법상 아무 문제 없어. 국제법은 유엔 가서 따지시고요. 여긴 카이의 법이 적용되는 구역입니다. 김 팀장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배경으로 들리던 타자 치는 소리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총리님 연설 잘 들었습니다. 물리적 자위권이라 아주 패기 넘치시더군요. 한국 네티즌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다시 시작하자고 하던데 이번엔 맥주 안 사 먹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시끄러워. 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엔터키? 눌러봐. 누르라고. 우리 뒤엔 미국이 있어. 로키드 마틴이 기술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나카야마 국장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은 헛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아, 로키드 마틴 스미스 이사님요? 그분 지금 제 옆에 계신데. 바꿔드릴까요? 뭐. 스미스 이사님 일본 국장님이 찾으시는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김 팀장이 다시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이사님이 전해달랍니다. 우리는 카이의 정책을 따릅니다. 그리고 행운을 빕니다. 라고 하시네요. 나카야마 국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믿었던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었던 겁니다. 미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고작 훈련기 몇 대 팔자고 한국과의 동맹을 깨고 독도 분쟁에 휘말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비즈니스 논리로 기술 원천 보유자인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자, 이제 상황 파악 되셨나요? 김 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절대적인 갑의 목소리. 고객님은 심각한 약관 위반을 저지르셨습니다. 첫째, 허가되지 않은 정치적 목적의 비행. 둘째, 분쟁 지역으로의 무단 진입 시도.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작자에 대한 모욕. 모욕? 네. 짝퉁이라면서요? 한국산은 줘도 안 갖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걸 타고 남의 땅에 오십니까? 자존심도 없으세요? 이 건방진. 경고는 끝났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일본 방위성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로 타닥탁 경쾌한 엔터키 소리가 수화기를 넘어 관제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독 서비스를 강제 해지합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갱신은 없습니다. 안 돼. 누르지 마. 나카야마 국장이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통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관제탑 레이더 화면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하 1.2로 독도를 향해 돌진하던 4개의 붉은 점. 그 점들의 속도가 순식간에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속도 경고 600km, 400km, 250km. 국장님, 1호기 엔진 출력 저하. 애프터버너가 꺼졌습니다. 관제병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2호기, 3호기, 4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이 아이들 상태로 고정됐습니다. 재점화가 안 됩니다. 스피커를 통해 야마구치 편 대장의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텐구리더, 조종관이 먹통이다. 엔진 반응 없음. 속도가 안 난다. 추락한다. 아니, 이건 추락이 아니다. 그냥 기어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추락이 아니었습니다. 김 팀장은 잔인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비행기를 떨어뜨려 파일럿을 죽이는 살인 대신 더 끔찍한 형벌을 내린 겁니다. 이른바 림프 모드. 자동차 엔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비소까지 간신히 기어갈 수 있게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그 기능을 초음 속 전투기에 걸어버린 겁니다. 창공을 가르던 최신의 전투기들이 순식간에 날개 다친 파리처럼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300km. 민항기보다 느린 속도. 고도는 점점 떨어지고 기체는 힘없이 둥둥 떠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전 세계 레이더망에 그리고 독도 인근에 있던 한국 해경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저거 봐. 일본 놈들 비행기 멈췄어. 와, 공중부양하냐? 기어가네, 기어가. 한국 뉴스 앵커들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나카야마 국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레이더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꿈이야, 말도 안 돼. 그의 입에선 거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존심? 국격? 그런 건 이미 동해 바닥으로 가라앉은 지 오래였습니다. 남은 건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와 800억 엔짜리 고철 덩어리뿐. 저는 관제탑 창밖을 보며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약관은 읽어보고 서명했어야지. 이 멍청한 인간들아. 일본의 하늘은 멈췄습니다. 고작 엔터키 하나에. 그리고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비행기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국이 잠시 빌려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뺏긴 철없는 어린아이들이었을 뿐입니다. 나카야마 국장의 입에서 새어나온 소리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뇌의 인지 능력이 현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발생하는 단말마와도 같은 신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10초의 시간을 마치 10년처럼 느꼈습니다. 관제탑의 공기는 진공 상태처럼 얼어붙었고 모든 사람의 시선은 오직 정면의 대형 레이더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찍힌 4개의 붉은 점 탱구 편대. 방금 전까지 마하 1.2 시속 1470km라는 경이로운 속도로 동해를 가르던 그 점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처참하게 속도가 꺾이고 있었습니다. 속도 경고 280km, 210km, 180km, 스톨 워닝. 스톨. 실속 경고입니다. 관제병의 비명이 정막을 찢었습니다. 양력이 부족합니다. 기체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이대로면 자유낙하합니다. 스피커를 통해 야마구치 소령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전의 패기 넘치던 사무라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 움직여. 스로틀을 끝까지 밀었는데 반응이 없어. 엔진 RPM이 60%에 고정됐어. 이거 왜 이래? 미쓰비시. 대답해. 왜 출력이 안 올라가? 소령님. 재부팅 해보세요. ECU 리셋 버튼 누르세요. 엔지니어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이미 10번도 더 눌렀어. 안 먹힌다고. 화면에 이상한 것만 떠. 뭐가 뜹니까? 소령님 화면을 읽으세요. 야마구치 소령은 숨을 헐떡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캐노피 앞 HUD에 뜬 문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데모 라이선스 만료. 그 순간 나카야마 국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손에 들린 꺼진 전화기에서 레이더 화면으로 그리고 다시 창밖의 푸른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그의 안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며 실룩거렸습니다. 입꼬리는 웃으려는 건지 울으려는 건지 알 수 없는 기괴한 각도로 비틀어졌고 이마에 맺혀있던 식은땀 한 방울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툭 하고 떨어져 그의 값비싼 구두코를 적셨습니다. 데모. 그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800억 엔을 줬는데 데모 버전이라고? 그때였습니다. 끊어진 줄 알았던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김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끄는 게 아니라 잠시 대기를 걸어놓았던 겁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듯이요. 저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관제탑 안의 모든 인원이 그 작은 기계에서 흘러나올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놀라셨나요? 김 팀장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상냥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겪고 계신 현상은 고장이 아닙니다. 림프 홈모드라고 하죠. 자동차 엔진 보호 기능 아시죠? 심각한 오류가 감지되면 정비소까지만 살살 기어가라고 출력을 제한하는 기능. 저희가 그걸 전투기에 적용해봤는데 성능이 아주 확실하네요. 이 악마 같은 새끼들.
나카야마 국장이 바닥을 기어가듯 테이블을 잡고 일어서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건 계약 위반이야. 완제품을 팔았잖아. 정품을 팔았잖아. 그런데 왜 데모 버전이 들어가 있어? 국장님. 계약서 142페이지 약관 제15조 3항 보셨나요? 김 팀장 쪽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그 소리가 마치 우리 목을 긋는 칼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최종 사용자가 정치적 적대 행위를 목적으로 기체를 운용할 경우 제조사는 즉시 정품 라이선스를 박탈하고 기체를 제한적 안전 모드로 전환할 권리를 가진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아주 또박또박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법을 집행했을 뿐이죠. 국장님이 독도에 손익붐을 터뜨리라고 명령하시는 순간 AI 감시 시스템이 적대 행위로 판단했고 자동으로 라이선스가 파기된 겁니다. 지금 그 비행기들은 800억짜리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냥 아주 비싼 유인 드론이죠. 으아아. 나카야마 국장이 비명을 지르며 모니터를 향해 재떨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화면이 깨지며 파편이 튀었지만 레이더 속의 붉은 점들은 여전히 시속 300km로 느릿느릿 기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건 굴욕이었습니다. 전투기가 민항기보다, 아니 헬리콥터보다 느리게 날고 있다니요. 이건 너희는 우리 허락 없이는 빨리 날 자격도 없다는 한국의 무언의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김 팀장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갑고 낮게 깔렸습니다. 지금 레이더 보고 계시죠? 텐구 편대 주변을 잘 보세요. 뭔가 새로운 손님이 보일 겁니다. 새로운 손님? 제가 급히 레이더 관제병을 쳐다봤습니다. 관제병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좌님. 미식별 물체 포착. 고도 4만 피트 상공.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스텔스기입니다. 뭐? 어디서 나타났어? 모르겠습니다. 레이더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텐구 편대 바로 위에서 팝업됐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니 느릿하게 기어가는 4개의 텐구 편대 위로 2개의 푸른색 점이 유령처럼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무기력해진 텐구 편대의 꼬리를 완벽하게 물고 있었죠. 스피커를 통해 야마구치 소령의 공포에 질린 비명이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으악, RWR이 울린다. 라곤 당했다. 미사일 조준이다. 누구냐? 누가 우릴 조준하는 거야? 그때 1호기의 캐노피 너머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온 2대의 거대한 회색 전투기. 매끈한 동체, 내부 무장창을 갖춘 완벽한 스텔스 형상. 그리고 수직 꼬리날개에 선명하게 그려진 태극 마크와 독수리 문양. 그것은 한국 공군의 자랑 4.5세대를 넘어 5세대로 진화한 KF-21 보라매였습니다. 김 팀장, 설마 한국 공군까지 끌어들인 건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끌어들이다니요? 여긴 KADIG입니다. 국적, 불명의 전투기들이, 그것도 식별 코드도 제대로 안 보내는 놈들이 우리 영공으로 접근하는데 가만히 있을 공군이 어디 있습니까? 요격하러 나간 거죠. 그의 말은 팩트였습니다. 우리가 테스트 비행이랍시고 피하 식별 장치를 제대로 켜지 않았으니 한국 입장에선 영락없는 적기였습니다. 보십시오, 국장님. 저게 바로 진짜 기술입니다. 김 팀장이 조소 섞인 목소리로 해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보라매들은 국장님의 텐구 편대가 이륙할 때부터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국장님의 레이더엔 안 보였겠지만요. A사 레이더 성능 차이가 좀 심하거든요. 지금 보라매가 텐구 뒤에서 딱 붙어가는 거 보이시죠? 저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에스코트라고 합니다. 술 취한 취객을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경찰차 같은 거죠. 지금 국장님의 파일럿들은 독도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그냥 한국 공군의 훈련 표적이 된 겁니다. 화면 속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시속 300km로 비틀거리는 일본의 TF-50J 4대. 그 뒤를 시속 1000km가 넘는 속도로 여유롭게 선회하며 가지고 노는 한국의 KF-21 2대. 그건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어른이 걸음마 배우는 아기를 지켜보는 꼴이었습니다. 야마구치 소령은
조종간을 흔들며 회피 기동을 시도했지만 시스템이 락 걸린 상태에서 기체는 둔하게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반면 KF-21은 마치 춤을 추듯 텐구의 사각지대를 파고들며 가상 격추 훈련을 즐기고 있었죠. 폭스2, 폭스2, 스플래시1. 야마구치의 헤드셋을 통해 한국 파일럿들의 교신 내용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일본의 최신 예기를 상대로 실전 같은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해. 멈춰. 쏘지 마. 야마구치 소령이 울부짖었습니다. 우린 공격 의사가 없다. 엔진 고장이다. 살려달라. 일본 최고의 엘리트 파일럿이 적국 파일럿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치욕적인 순간이라니. 이 모든 대화와 영상은 한국 공군의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나카야마 국장은 이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보며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 800억엔 내 텐구. 국장님, 돈 걱정하실 때가 아닙니다. 김 팀장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 유튜브 라이브로 전 세계에 송출 중인 거 아시죠? 일본 차세대 전투기 한국 공군 참교육에 깡통되다라는 제목으로요. 조회수가 벌써 100만 회를 넘었네요. 댓글 좀 읽어드릴까요? 닥쳐. 그만해. 아이디 독도는 한국당님 일본 기술력 대단하네. 공중 정지 비행 기술인가? 크크. 아이디 글로벌 옵저버님 잠깐 저거 전투기야 아니면 농약 살포기야? 아 이거 반응이 너무 뜨거운데요. 으윽. 나카야마 국장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과호흡이었습니다. 위생병들이 달려와 그의 넥타이를 풀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지만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야망도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도 그리고 강한 일본의 꿈도 저 산소 마스크 속의 김처럼 흐릿하게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마무리를 해야 했으니까요. 김 팀장. 네, 대좌님. 보고 계셨군요. 우리가 졌다. 인정하마. 제발 우리 애들만은 살려줘. 무사히 착륙만 시켜주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굴욕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확인한 데서 오는 본능적인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 팀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말씀드렸잖습니까? 저희는 야만인이 아니라고. 리턴 투 베이스 모드를 활성화해드렸습니다. 기체는 자동으로 하마마스 기지로 귀환할 겁니다. 단 속도는 계속 300km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시면서 창밖 풍경도 좀 보시고 반성도 좀 하시라고요.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레이더 화면 속 텐구 편대가 서서히 아주 힘겹게 기수를 돌려 일본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한국의 KF-21들이 호위하듯 아니 압송하듯 따라오고 있었죠. 그 비행 궤적은 마치 폐잔병들이 줄을 지어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저는 관제탑 창문에 이마를 대고 멀리 동해 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부시게 파란 하늘. 하지만 그 하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국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디지털 어항 속에서 헤엄치는 작은 금붕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비싼 수업료를 내고 깨달아버린 것입니다. 800억 엔짜리 수업료. 그리고 국가의 자존심이라는 대가. 하마마스의 바닷바람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고 비리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1시. 하마마스 기지의 활주로에는 패배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바람에 실려오는 것은 짠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자존심의 악취였죠. 레이더 속에서 거북이처럼 기어오던 4개의 점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금이환양은 개뿔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전투기가 귀환할 때는 활주로 상공을 급선회하며 멋지게 내려앉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저 녀석들은 엔진 고장난 경비행기처럼 비틀거리며 직선으로 기어 들어오고 있더군요. 드래그 슈트조차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성에 의해 굴러가는 쇳덩어리일 뿐이었죠. 한국의 KF-21편대는 KADIG 경계선에서 기수를 돌려 돌아갔습니다.
마치 여기까지만 데려다 줄 테니 남은 길은 알아서 기어가라는 듯이 마지막으로 날개를 흔들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우리 정비병들은 넋을 잃고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끼익! 기체가 멈춰섰지만 캐노피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파일럿들도 창피해서 못 나오는 겁니다. 800억 엔짜리 최신 얘기를 타고 나갔다가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유인 드론 취급을 당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야마구치 소령은 콕핏 안에서 고개를 쳐박고 울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끝났다. 다 끝났어. 나카야마 국장은 관제탑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미친 듯이 울려대고 있었거든요. 속보, 일본 방위성, 독도 도발, 대참패, 한국 기술력에 농락당해. 긴급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 20%대 폭락, 야당 내각 총사퇴 요구. 경제 미쓰비시 중공업 주가 하한가 직행, 반면 한국 카이 주가는 사상 최고치 경신. 가관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조롱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CNN은 일본의 사무라이 칼은 알고 보니 플라스틱 장난감이었다고 비웃었고 한국 네티즌들은 구독료 4,900원이 없어서 그랬냐 비행기가 아니라 비둘기네 999라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강국 일본이라는 브랜드가 엔터키 한 방에 박살난 순간이었습니다. 대좌님, 기체 화면이 이상합니다. 정비반장의 비명에 저는 나카야마 국장을 부축해 1호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강제로 캐노피를 열자 콕핏 화면은 시퍼런 블루스크린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윈도우 오류 화면보다 더 절망적인 문구가 떠 있더군요. 시스템 셧다운. 사유 심각한 약관 위반 코드 독도 도발. 해당 기체의 라이선스는 영구 박탈되었습니다. 반송비 고객 부담. 그리고 그 아래 김 팀장의 마지막 추신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PS 오늘 비행 데이터는 교육용 자료로 전 세계에 무료 배포했습니다. 제목은 망하는 법 일본 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으아악, 이 악마 같은 놈들. 나카야마 국장은 비명을 지르며 먹통이 된 조종석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차가운 강화유리는 그의 주먹을 튕겨낼 뿐이었습니다. 그때 미 국방부 연락장교가 다가와 쐐기를 박았습니다. 미스터 나카야마. 펜타곤 지침입니다. 일본 측의 무모한 도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제재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로키드 마틴 측에서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일본의 귀책 사유이므로 AS 및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전해왔습니다. 800억에는 수업료라고 생각하십시오. 국장은 그대로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완벽한 고립, 철저한 버림. 우리는 한국을 공격하려다 혈맹이라 믿었던 미국에게조차 통제가 필요한 문제아로 낙인 찍히고 만 것입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국장을 실어가는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때 일본의 국방을 책임지던 거물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목리를 부리다 파산한 노인처럼 보였으니까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4대의 죽은 전투기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붉은 빛이 마치 자위대가 흘리는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바람에 흔들렸지만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체념이었습니다. 인정하자 사토. 저는 연기를 길게 내뱉으며 독백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 우리가 장인 정신이라며 나사 깎고 있을 때 쟤들은 세상을 코딩으로 연결해버렸어. 우리가 아날로그 도장 찍고 있을 때 쟤들은 디지털 목줄을 쥐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졌습니다.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미사일 한 발 날리지 못하고 그저 키보드 엔터키 하나에 우리의 하늘을, 긍지를, 그리고 미래를 도둑맞았습니다. 아니, 도둑맞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멍청해서 갖다 바친 겁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자본주의의 철칙을 무시하고 한국사는 짝퉁이라는 오만에 빠져 계약서도 안 읽은 대가를 톡톡히 치른 셈이죠. 저는 꽁초를 바닥에 비벼 껐습니다. 저 멀리 관제탑 시계가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8일. 오늘은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될 겁니다. 아날로그 제국 일본이 디지털 제국 한국에게 무릎 꿇은 날. 바람이 찹니다. 하지만 한국 사천의 김 팀장은 지금쯤 따뜻한 사무실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겠죠.
승리의 커피 한 잔을 더 마시면서요. 부럽네요.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미래가 이제 우리에게는 닿을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있다는 사실이 어둠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활주로의 유도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지만 그 불빛은 오늘따라 유난히 힘없고 초라해 보입니다. 제 눈앞에 멈춰선 저 거대한 4대의 기체, 텐구라고 이름 붙였던 녀석들은 이제 어둠 속에서 거대한 묘비처럼 서 있습니다. 800억 엔짜리 묘비. 그 위로 붉은 노을이 핏물처럼 흘러내리고 있군요. 저는 1호기의 차가운 랜딩 기어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매끈합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한 마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싸구려 가성비용이라고 깎아내렸던 한국산의 품질은 사실 손끝이 베일 정도로 예리하고 정교했습니다. 인정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지난 30년간 뼈를 깎으며 쌓아 올린 집념의 결정체였습니다.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소재를 끊으면 그들이 무릎 꿇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독도 문제로 시비를 걸면 그들이 당황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묵묵히 아주 무섭도록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소재를 국산화하고 독자적인 OS를 개발하고 마침내 하늘을 지배하는 플랫폼을 완성해낸 것입니다. 아까 김 팀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저희는 야만인이 아닙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야만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야만인은 계약서도 무시하고 남의 땅에 무단으로 들어가 힘자랑을 하려 했던 우리 일본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를 제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진짜 문명국이 보여줄 수 있는 품격이자 압도적인 힘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서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바다 건너편 한국 사천에 불 꺼지지 않는 연구소들이 눈에 선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코드를 수정하며 더 완벽한 미래를 만들고 있겠죠. 두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뼛속까지 시리도록 두렵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이라는 낡은 앨범을 뒤적이며 자위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우리를 추월해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가 가르쳐야 할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배워야 할 스승이자 감히 넘볼 수 없는 벽이 되었습니다. 오늘 2026년 저는 이 차가운 활주로 위에서 저의 패배를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거인의 탄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이 800억 엔짜리 수업료가 아깝지 않으려면 우리 일본은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과연 가능할까요? 부서진 나카야마 국장의 찻잔처럼 이미 깨져버린 우리의 자존심을 다시 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찹니다. 이제 들어가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수많은 감사관과 기자들이 이곳을 덮치겠죠. 하지만 그 어떤 비난도 오늘 제가 하늘에서 느꼈던 그 전율과 공포보다는 덜할 겁니다. 한국, 당신들은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단 3일. 일본의 오만함이 한국의 엔터키 하나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통쾌한 사이다라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섬뜩한 미래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대한민국은 이미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그리고 두려워하는 기술 패권국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본의 하늘을 멈춰 세운 것은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술진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코드 한 줄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준을 만들고 우리가 하늘의 길을 여는 명실상부한 퍼스트 무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편안하게 주무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그리고 밤낮 없이 깨어있는 대한민국의 눈이 그 어떤 도발도 허용하지 않고 우리 영토를 완벽하게 지키고 있으니까요. 가슴 벅찬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